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청구권 107번 들어가서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요것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내려가 보시면 판사항 볼까요? 가번.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조항을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피고인이 무죄를 삼았는데 합헌 나왔고요. 자, 문제의 지점만 잘 하시면 되죠.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검사에게 요청만 할 수 있지 법원이 직권 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직권 심사권이 또 없어요. 그래서 본인 청구권, 법원의 직권 심사권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 위반이냐고 문제됐지만 우리 헌재가 이 치료 감호가 이제 유리하기만 한 요소로 갖고 있다면 본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도 타당할지 모르는데 워낙 불리하죠. 감호라는 게 가둬져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억류를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불리한 효과들을 감안을 할 때 본인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것보다 객관적인 제3자인 검사에게 맡기는 것들이 부당하지 않고, 또한 우리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내용 속에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보장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 형성 분야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8번으로 가시면 배심원 연령 제한, 지금 이제 만 20세죠. 그래서 선거법상 각종 이제 선거 참여권 이런 것들이 18세로 조정되고 당원 가입은 16세로 조정되고 이렇게 주로 하향 추세인데, 지금 배심원 자격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배심원들이 담당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배심원들은 국가 공공기관의 지위를 일단 수행합니다, 그죠? 이제 일단 재판부의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의미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거고,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 합의부 관할 사건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중재 사건. 그래서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합의부가 담당할 정도의,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할 정도의 아주 중재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일정한 사회적 경륜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라고 해서 합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9번으로 갑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판례 그 경향 정리로 끝나는 사건이죠. 재판상 화해 조항으로 이제 위헌난 두 가지 법만 기억을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재판상 화해 조항은 전부 합헌 나왔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죠. 자, 재판상 화해 민소법에 있는 이제 제도인데, 그 효과가 이제 확정 판결 효과가 주어지죠. 확정 판결 효과가 주어지는, 자, 이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는 이런 이제 각종 조항들이 위헌 나온 사건이 있는데요. 자, 첫째, 국가배상법에서 이제 위헌 나왔죠. 국가배상법에서 위헌이 나왔다. 그래서 국가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에서 그 가해자 측 편향성을 가지는 법무부, 국가기관이죠. 법무부 소속의 배상심의의 결정에 막연히 이제 동의했다, 따랐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아예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액수 문제나 액수 불만이라는 것들이 사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위헌 나왔고 이제 폐지됐죠. 그럼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각종 민주화 보상법입니다. 그래서 5.18 보상법이나 뭐 부마항쟁법이나 이런 민주화 보상법에서, 자, 요거는 좀 깔아야 될 게 있는데, 민주화보상법이 배상의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냥 통칭해서 보상법이라고 하는데,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까지도 내용으로 삼았는데, 다만 그 재산상 피해 배상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보상법상 이제 그 보상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에 막연히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신적 배상까지 포괄을 해서 더 이상 확정 판결가 나온 것처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하는, 자, 요런 이제 사건에서 또 위헌이 나오죠. 그죠? 주지도 않는 정신적 배상에 관해서까지 재산상 배상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배상도 따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 정신적 배상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위헌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재판상 화해가 이제 문제되어서 위헌난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두 문자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법 이래가지고 외우세요. 국민법
화해 사건에서 위헌 나온 적이 있고 그 외에 뭐 특수의무자 수행 그 사건이나 세월호 피해자 뭐 지원법 사건이나 나머지 법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그건 다 합헌 나왔습니다.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이 그냥 이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논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법의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요. 예. 자, 그다음 자, 110번으로 갑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인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린애들의 성범죄 피해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그 영상 녹화물, 영상 기록물을 남기죠, 그죠? 그래서 조사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영상 기록물을 남기고 그 영상 기록물이 이제 공소 제기됐으면은 공판으로 바로 올라가서 유일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즉 이제 미성년자 그 피해자 본인을 다시 공판정으로 이제 출두하게 하거나 데려오지 않죠. 이거는 이제 그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어떤 사건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이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기록물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이끌었는데 결국 이제 일방적인 진술에 그냥 유무죄 판단을 맡긴다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 당사자가 일단 수사 과정에서 반박의 기회가 없어요. 영상 녹화물을 뜨는 과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반대 신문권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판 과정에 와서도 영상만 틀지 영상을 대고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은 기록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반대 당사자의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들이 이게 대립 당사자의 대등한 당사자의 어떤 그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판 절차의 취지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보장을 하던가 그런 이제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헌이다. 예, 그리고 또 공판 전까지 이제 그냥 그대로 왔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직접 이제 재판정에 출두시키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 비대면 어떤 진술이나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반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신문 당사자하고 이제 직접 맞닥뜨리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서면 신문 요청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의견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위헌이란 취지 이런 것들만 이제 결론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형사소송법 법리나 뭐 전문점거 법리 이런 것들 끼우지 마세요. 예, 헌법 판례는 그런 거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1번으로 가시면 자, 이제 또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이제 무죄인데 요거는 조금 제목이 좀 부족하네요. 이제 판상 내려가 보시면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자, 별건 체크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본건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그 수사를 받다가 아니 내가 지금 본건 내 행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입증하기 좀 힘든데 내가 이제 다른 사건 별건 사건에서 내가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뭐 참여자들의 어떤 뭐 대질이나 이런 이제 서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검사가 본건이 아니고 별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허용 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불복 장치를 이용해서 법원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별건의 사건이지만 그 기록 내용이 이 본건과 관련이 있다면 보여줘라. 허용 결정까지 떨어졌는데도 검사가 또 기긴 거예요. 예, 요거는 그러면 결국 별건이기 때문에 본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관련이 있죠. 예. 다른 사건에서 내가 진술을 하거나 어떤 증인들과 대질을 하면서 나온 그 확보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내 이 본건의 행위와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대질 과정에서나 이런 증빙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 내가 무고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연관성이 상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러 출시해야 되는데 막연히 본건과 별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부정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행위를 또다시 인용결정 내렸던 사건이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112번 보시면은 군사보험법상 비용보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인데, 요것도 그 기간이 너무 불합리해서 이제 위헌 나왔거든요. 그 6개월 이런 것들이. 요거는 암기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헌 사건이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서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쪽으로 가죠. 123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한 법조항인데, 자, 요게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항의 추출 한번 볼까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근데 5.18 민주화 보상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그 결정권이, 그 보상위원회 결정권이 있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까지 포함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이제 모든 문제 제기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재판상 화해 조항이 이제 도입됐었는데, 이런 건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만 있지 어떤 구체적 사건의 어떤 그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온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국민법만 위헌 나왔다, 이 정리 속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114번으로 가죠. 육아휴직 급여수급권 권리행사 기간 사건. 요거는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합헌이기 때문에 뭐 잘 인식이 없으면, 뭐 아주 논리적인 인식, 결론이나 논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뭐 위헌 나온 건 아니겠지, 이렇게 추정해서 접근하십시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권 이런 거는 우리 현재가 기본권으로 보지 않잖아요. 양육권하고 다르게 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법률 정책상의 권리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 형성권이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규율이 이제 위헌 나오기 힘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육받을 권리에 이제 115번 보시는데, 요것도 서울대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인데, 그 뭐 교육제도, 뭐 교과이수제도,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을 이제 그 보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그 수능 그 시험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 제도가 자꾸 변경되는 과정에서 뭐 재수생들이 보면은 재수생들이 새롭게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현재 이제 고3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이제 이 제도가 개혁되기 전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변경된 제도의 어떤 혜택을 못 누려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근데 이게 혜택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그 참조 내용에 안내 내용으로 가보시면은 그 도표 밑에 참고 표시된 데 보세요. 자, 2020년 2월 이전,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교육 이수 과정이 개편되기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모집 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 단위 수능 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체크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표준 가산점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표준 점수제, 표점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합헌 나온 거예요. 네. 자, 넘어가시고, 안 나올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6번 가시면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헌 나온 사건이에요. 휴일이나 근로시간 뭐 규제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영어로 위임하고 이런 이제 근기법의 일반 규정을 배제하고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제목에 축산업 체크해놓고요. 지금 근로기준법도 체크하세요. 축산업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나오죠. 거기도 체크하시는데, 근로기준법 밑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상용 근로자, 월급 받고 이런 이제 상시 채용 관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자, 그래서 상용 근로자들, 대한민국의 대다수 어떤 그 근로자들의 모습인 상용 근로자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그 일용 노동자나 비상용 근로자들한테 완전히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 근로자, 축산업 근처에 닿습니다. 축산업은 계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계절의 영향.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상시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평상적으로 늘 주로 맡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이제 상용 근로자들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는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서 근기법에 이런 일률적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네, 합리적으로 실제로 접근하니까. 그럼 축산업 근로자는 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가? 결정요지에 나번 가시면 이제 위에 줄에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축산업 예로서 그 양계업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양계. 예, 닭이죠. 닭. 양계장업, 양계업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닭 같은 것들이 수요가 보면은 한 계절에 집중돼요. 특히 여름철에 삼계탕, 이런 복날 이럴 때 보면 막 업무가 집중되죠. 그죠? 예. 밤샘 해야 되고 작업을. 그러나 이제 그 계절이 이제 그 다른 계절 특히나 추운 계절에 이럴 때 되면은 보통 보신용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예, 좀 뜸합니다. 예, 훨씬 더 유연해져요. 업무 관계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쑥날쑥하는 이런 이제 업무 형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규율이 필요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하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합리적이죠. 오히려 합리적이어서 합헌 나왔어요. 자, 다음 117번으로 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사건 했는데 이것도 판시를 보십시오. 가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걸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배제했습니다. 퇴직금 지용 배제. 기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이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이제 아시면 되는데 판사상 첫 줄 뒤에 퇴직금 급여제도 줄 것이고 근처에다 써볼게요. 퇴직급여제도는 자, 지속적인 근로에 대한 보상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속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근로에 대한 보상금의 취지로서 주로 개근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초등학교 6년 개근상 이런 것들처럼.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영세할 때부터 평생을 바쳐서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큰 굴지의 기업이 될 때까지 보탬이 돼 주신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속 보상의 내용으로서 퇴업 후에 이제 생활 보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근로 이것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들한테 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제한 것인데 합헌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근로삼권의 118번 가보죠.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행이 금지.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합헌 나왔던 건데 또 다시 문제 냈는데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는 근로삼권 전부를 배제해가지고 위헌 나왔었는데 특수경비원들 주로 이제 중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이제 특수경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은 그 무기를 소지하고 이제 휴대하고 근무하는 근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근로삼권의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보장하면서도 쟁의행위, 즉 뭐 일종의 단체 행동권만 제한을 하는 것들은 어떤 그 공익사업장의 어떤 그 안전이나 혹은 이제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그 논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합헌이고요. 자, 다음 이제 119번으로 하십시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 및 무효사건. 여러분 금지 체크하시고 무효 체크 따로 하세요.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요거는 합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효 조항이 위에 나와요. 무효 조항이. 요거를 이제 구별하시는데 이게 역사적인 전개가 있거든요. 그 밑에 각조에 가면은 이제 보여주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도형화시켜 버리죠. 예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옛날에 민법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뒀죠. 동성동본 금혼 혼인금지. 자, 요게 이제 헌법 불합치 위헌 나왔거든요. 자, 어느 정도 금지 취지는 있는데 너무 일률적이다 해가지고 제도를 개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이 같고 본이 같다. 그래서 뭐 김해 김씨다 하면은 서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집단들이 서로 이제 혼인가족 형성을 방해받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일률적이다 해가지고 위헌 나왔고 특히나 이 성을 위주로 하고 본이 뭔지 알죠? 시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시조가 태어난 곳. 시조는 주로 남성이죠. 씨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남성이니까 다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남성 본위 또는 남성 위주의 사고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녀평등주의에 반한다 해가지고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자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근친혼 8촌 이내에 아주 가까운 친족들의 혼인만
이제 금혼하는 이런 제도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 조항이 얼마 전에 또 일부 위헌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금지 조항 이 자체는 합헌입니다. 이유는 취지가 있죠, 그죠? 근친들 간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듭하다 보면은 뭐 기형,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유발한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까운 친족들 간에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합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금지되는 혼인을 어차피 이제 설정이 돼버린 이런 이제 공동체들에 대해서 막연히 일률적으로 그냥 원천 무효, 이렇게 이제 효과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이 너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근친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해가지고 세대가 거듭돼가지고 많은 어떤 공동체 집단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원천 무효화 시켜버리면 이 많은 집단들이 결국 이제 어떤 그죠 애매한 처지에 놓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율의 어떤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무효 조항은 생각 없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혼인의 사유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화 시켜서 무효화 시키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일률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들은 생각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120번 쪽으로 가죠. 이제 통치구조 쪽인데 통치구조 쪽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챙겨낼 판례들이 거의 없어요. 통치구조 쪽은 판례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통치구조 쪽은 조문 문제나 혹은 이제 헌법재판론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소송 이론에 관련된 헌재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가 적용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묻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 적용의 과정들 보면 아주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제 채택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쪽은 이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려서 보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자, 120번 요거는 중요하죠.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위헌 나왔죠. 요거는 우리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위헌 났어요. 우리 헌법에 가면은 일단 국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러분 이제 비공개 예외 사유가 있죠. 그래서 헌법상 예외적으로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게 아주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두 문자로 여는 거죠. 국보 출토 해가지고요. 국보 출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 의원들의 이제 합의를 거치거나 이런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비공개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토론 없이 그냥 비공개 결정에 표결에 바로 들어가죠. 오히려 이제 토론을 거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보면 비공개 이익들이 미리 공개돼 버릴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보 출토 이렇게 두 문자 외우는 부분인데 이제 요게 헌법이 예정한 유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 어디에도 우리 최고법 어디에도 어떤 국회의 회의 과정을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전면 비공개, 특정 회의의 전면 또는 일률적인 비공개 근거는 우리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존재.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들이 이제 대표기관들의 어떤 행위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민주주의 실현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근거 없이 제한한다 해서 이제 위헌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121번 법관 임성근 탄핵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제 논점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분께서 임성근 씨께서 탄핵 그 안이 이제 제출되고 막 이런 단계에서 그냥 자진해서 퇴임했어요. 스스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퇴임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후에 탄핵 소추가 또 탄핵 심판이 또 필요한가? 지금 이제 더민주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이제 그 주장은 이제 청구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일단 그 헌법상 고위공직자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직무행위를 한 것들을 통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그 통제의 이익 자체는 없어졌죠.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의 이익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이 통제 사유가 뭔지 위법행위나 이제 위헌행위가 어떤 행위라서 위법한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줄 어떤 그 확인의 이익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 청구를 그 적법하다고 봤는데 헌재는 반대로 우리 헌법에 가면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탄핵 관련 조항에서 65조에서 보면 그 마지막 조항에서 이제 그 사항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냐면 탄핵 심판은 당사자를 피소주자를 탄핵의 결정은 피소주자를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면함에 그친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직에 있는 존재를 쫓아내기 위함에 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직, 예, 파면에 그친다. 이 말은 파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의 선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헌법이 탄핵의 결정은 그 효과가 파직에 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효과만 예정돼 있지 이미 직무에서 벗어난 사람의 행동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확인해 주는 이런 어떤 심판 과정들은 헌법에 예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퇴임을 해버렸으면 이거는 그 심판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각하를 시킨 사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그 이동관 전 이제 위원장이 보면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좀 버티시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진 퇴임을 했더라고요. 이 판례를 알기 때문이죠. 퇴임해버리면은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부적법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신 결국 이제 고민을 하다가 퇴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판례를 잘 알아서 이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른 거 뭐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기출지문만 보시면 돼요. 기출문에 가시면 이미 퇴임한 당사자는 탄핵 심판의 어떤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제 122번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사건이죠. 요거는 얼마 전에 우리 그 뭐 헬로윈 축제 관련해서 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압사 사건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씨가 뭐 하여튼 그 빠져나가려는 그 미꾸라지 같은 발언들을 자꾸 하는 바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뭐 경찰력이 제대로 발동돼서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뭐 이러면서 뭐 회피하는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았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다 보면은 법리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위헌이나 위법 그 발언이나 이런 발언 행위 이런 것들을 헌법을 뭐 이렇게 위배하는 조항들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어떤 법 질서를 해치거나 위반하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탄핵 대상이 안 될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뭐예요?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제 탄핵이 뭐 들어갔죠, 그죠? 예, 결론은 이제 합헌 나옵니다. 예, 그런 행위들이 일단 이제 논의는 될 만한데 그러나 이제 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런 발언이나 그 당시 어떤 그 대처나 이런 것들이 다 위법하다 보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 예상 지문만 보세요. 예상 지문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두 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미 나와 있는 법리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인만 해보시고 결론은 이제 합헌. 지금 탄핵 남발 정국이죠. 그래서 더민주가 또 너무 그 탄핵을 또 너무 많이 조성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탄핵제도 이제 그 윤 정부는 언론 장악.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는 보면 탄핵 남발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또 소추안이 또 하나 또 통과했죠, 그죠? 검사 탄핵안. 하여튼 그래요. 자 이제 123 근데 탄핵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일단 뭐 문제를 제기하는 탄핵 제도를 이제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에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주어진 취지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고 그 취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쌩까고 모르는 척하면서 일단은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이라보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피곤하긴 해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두 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도 보면 이제 탄핵 제도가 좀 나름대로 이제 익숙한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보면 또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00 서로 자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 진영에서. 자, 이제 221페이지에 123번으로 갑니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요것도 이제 각하 나온 게 그 헌재판소가 양심적 집총 거부를 그 병역법 88조 처벌의 이제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를 좀 비판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그 판례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그 이병 기피 처벌 조항에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들지 않는다 했다가 든다고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법리가 이제 바뀌었고 바뀐 대로 이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다시 다룰 이유가 없다. 판례의 이제 해석 변경으로 법이 이제 온전하게 적용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법의 위헌성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요거는 뭐 따로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4번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위헌 제청 사건인데 예전부터 우리 대법원이 그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나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위법성을 적용하지 않고 아주 뭐 고도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어떤 입법이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도 굳이 그런 입법이나 판단을 내린 경우만 아니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이제 사유인 위법행위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그 위법성 판단을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나 혹은 이제 재판관들의 헌법재판관이나 각종 이제 법원의 재판관 다 문제됐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사법관들 또는 재판관들의 재판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 요건 기준을 위법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했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웬만하면 이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국가배상을 성립시키지 않으려는 태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한 위법성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한두 개 만듭니까? 매사에 불만들은 존재하고 매사에 그 법 때문에 내가 뭐 영업 손실이 있다, 피해가 있다 가지고 뭐 국가배상 청구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내고 대표기관들이 이제 소신껏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함부로 위법하다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판시를 내는데도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그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가배상법 조항을 이제 위헌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의 이제 결론을 보시면 자, 줄레네 한번 볼까요? 결정요지에. 자, 제청법원이 이거는 법원이 직접 이제 제청을 했는데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 및 법령의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넓은 의미의 이제 불법성 또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그걸 문제 삼은 것일 뿐이고 자, 이로써 새로운 성립 요건이 가중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청법원이 다투는 내용은 규범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재청권을 행사했다 이런 게 이제 사건 유형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제 신청권 또는 재청권을 갖는 사건이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은 뭡니까? 규범 통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줄대 보세요. 제청법원이 다투는 내용들은 규범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 자, 규범 자체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규범 통제라는 규범 어떤 법 규범의 그 조항을 이렇게 이제 헌법에 비추어서 통제하려는 규범 통제 장치의 고유한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규범 자체 없는 요건을 뭐 추가하거나 있는 요건을 빼버리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요건의 의미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이제 밝혀낸 분석 작업이란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보세요. 이미 이제 명시되고 있는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 위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자, 판단 기준 제시 체크해 놓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해석이란 거예요. 해석. 그래서 법률의 이제 해석에 관련돼서 막연한 기준들을 이제 함부로 청구할 수 없는데 우리 언제가 보면 이제 이런 판례는 있죠.
한정위헌 청구 같은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법 조항 자체의 이제 의미를 따지는 걸로 전환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해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의 이제 요건 자체가 이렇게 요건 자체가 없어지거나 없던 요건이 부과되거나 이런 규범 자체의 어떤 변동을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법원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결부된 어떤 분석의 결과물들을 직접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 자체를 다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하려면은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식의 조항의 어떤 그 적용 요건들, 요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까지는 인정을 해주겠지만은 대상으로 인정해주겠지만 이 조항을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재판 자체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을 금지하는 어떤 취지들과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상이 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헌법 소원이 아니라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라면 더더구나 존재하는 법 규정의 어떤 내용 자체를 요건 자체를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제 다투는 것이 이제 규범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법 규범 자체를 그 통제하려는 제도에서 법 규범에 대한 어떤 해석의 결과물을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은 거리가 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헌재가 이제 이번에 부정한 사건인데 요거는 조금 어렵죠. 예, 논리적으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일단 마지막에 좀 뭐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판례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두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5번 가시면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등 관련 사건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각하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재판의 전제성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들인데 안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쪽으로 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 자기 의무가 부정돼 가지고 부작위 청구가 이제 각하된 사건인데 요거는 조금 보도록 하죠. 조금 보시면 판상 한번 보십시오. 자, 한국인 B씨급 전범들의 대일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했는지 한일 양국 간에 이제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것들 부작위를 이제 위헌 제기했는데 부작위가 문제되려면은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각하 나오는데 보시면 그 2차 대전 과정에서 이제 전범들을 예전에 그 재판을 내린 게 보통은 이제 그 현지국에서 그 직결 심판을 이제 대부분 했다가 이제 일본 그 도쿄에서 그 도쿄 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재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 전범들, 일본국의 전범들을 대해서는 도쿄에서 직접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이제 도쿄 재판은 이제 직결 초하는 게 아니라 정식의 재판을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범들을 분류하던 기준이 A급, B급, C급으로 분류했거든요. A급은 그 평화를 해친 죄 해가지고 그 전쟁 범죄의 그 수뇌부들 이런 존재들을 이제 A급 전범이라고 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B씨급들이 보면 뭐 하수인으로서 이루어진 범죄 유형들을 좀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부역자들, 혹은 이제 평화 그 전쟁 범죄를 직접 기획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는 어떤 전쟁 과정의 범죄들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을 이제 B씨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B씨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B씨는 주로 이제 합쳐서 표현하는데 A급 전범하고 이제 B씨급 전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이 B씨급 전범들 위에 써놓으세요. 부역자. 부역자. 우리 조선인들 중에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 보면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망이를 몽둥이를 이렇게 주는 바람에 네가 니네 동포들 관리해 해가지고 그 부역자로서 그 일본인들의 개로서 이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범재판 과정에서는 범죄자로 이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도 일종의 피해자다. 우리도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방망이를 주면서 니네가 관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 가해자로만 취급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우리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결정료 이제 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단 그 제네바 협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로 협정이나 이런 데 막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세 줄에 보시면은 어쨌든 한국인 B급 전범들은 국제재판소를 통해서 가해자로서 판정이 난 결과밖에 없어요. 피해자로서 재판정에서 이제 판정된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재판소의 공인 판결들을 국제사회의 일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판에서는 당신들이 다 가해자로 판명됐지 피해자로 판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한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127번 양육비 입법 부작위 사건인데 지금 이제 그 배드 페어런츠 또는 배드 파더 그 사건들이 있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양육 이혼하면서 양육 의무가 있는 그런 이제 예전 그 이제 친아빠 이런 분들이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 가지고 뭐 이런 이제 것들 때문에 이 사이트가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배드 파더 또는 배드 페어런츠 관련된 이제 배경 사건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미 확립된 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억울한 이제 피해자들이 나라가 적극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관계에만 이제 맡겨놓고 그 계기기만 하면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가 그런 아이의 그 성장을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대집행, 대신 이제 그 양육비를 집행해주고 이제 국가가 그 의무 채무가 있는 그 반대 당사자한테 대신 청구하고 구상하는 이런 이제 대집행 제도나 이런 것들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국가가 소극적이냐 해가지고 위원 제기했는데 그 판사항의 첫 줄 뒤에 가시면 대집행 제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제 대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았는데 우리 현재가 자기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한데요. 왜냐하면 그 민법이나 뭐 여러 법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양육비 양육비 이행법 이런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뭐 운전면허 같은 걸 막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뭐 일정한 신상 공개를 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명단 공개하고 이런 제도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호장치를 일반적으로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민법이나 관련법에서 이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이행 확보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주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뭐 대집행 제도 뭐 이런 국가 재정 같은 것도 고려되잖아요, 그죠? 개인사 문제인데 국가의 그 재정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문제들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사성이 크죠. 배드파더 사이트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128번 요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요거는 그냥 일반 법리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 재판 소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다만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에 위반되는 재판은 그 자체로서 어떤 기본권 침해의 결과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헌 결정된 조항을 또 썼다. 쓰면 안 되는 조항을 썼다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 결과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바로 그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인정된 헌재의 규범 통제권을 부정하는 이런 위헌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재판 소원에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봤던 이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론으로서 이미 이제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재판 소원에 예외 법칙이 나왔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지문 위주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129번은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장치인데 워낙 이제 위험하기도 한 이런 이제 어떤 그 수익 원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규율하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통화들도 문제가 되지만 또 AI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위험스러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어떤 규제나 규율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헌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것도 무슨 자기 의무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각하 나온 사건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0번 보시면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 행위에 대해서 기존 등록 정당이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여기 언제 나온 사건이냐면 예전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거 덩어리가 커가지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준연동형 때문에 머리를 썼죠. 그래가지고 위성 정당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좀 비슷하면서 이제 다른 위성 정당을 막 탈당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례 의석을 이게 다시 걷어오려고 이래 위성 정당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정의당이나 기존의 정당들이 이러면 준연동형 제도가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위헌 제기를 막 했었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위헌 제기했었는데 전부 다 각하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당을 구분 없이 어떤 정당의 어떤 조직 요소를 갖췄다고 하는 이유로 등록을 받아줬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등록이 끝난 정당들의 어떤 그 뭐 권리가 제한을 받거나 이런 침해적 요소가 전혀 없다. 등록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기존 등록들의 어떤 이익에 어떤 제약도 없다 해가지고 이게 또 각하나거든요. 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건의 각하 결정 하면 요거는 좀 추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1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자기 의무 같은 게 뭐 없어서 이제 각하한 사안이라 읽으면 무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별로 이제 할 게 없는데 그 공고 제목에 공고 나오죠. 예, 공고 체크하시고 예상 지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마약류 수용자를 아동 돌봄 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 안내 공고는 수용자 지침 조항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뭐 새로운 내용이나 뭐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운 뭐 요소를 도입한 독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자성이. 그래서 공고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보통 이전에 어떤 법률이나 이전에 성립된 계획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헌법소원의 이제 독자적인 심판 대상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고유한 내용, 독자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독자적인 요소 없이 그냥 계획이나 법률을 통해서 이제 이미 구체화된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것에 불과하면은 얘는 격가지라고 보여야 되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폐지돼야 될 어떤 본연의 몸통이 아니라 얘는 격가지의 기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구제나 여러 가지 규범 통제의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이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그 몸통들을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 그게 이제 소송 경제라고 보는 거죠. 심판의 이익.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고는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이런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을 때만 고유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전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면은 고유성이 없다, 독자성이 없다 해서 심판 대상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이제 일반 이론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3번 요거 뭐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뭐 다시 판명할 이익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각하 나오는 건데 다 넘기셔도 좋겠어요. 네, 그다음 1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쪽으로 가시면 한 세 가지 사건 정도만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최근에 아주 복잡한 사건들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복잡해서 시험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앞쪽에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판례 몇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해상 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이것도 논리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개거로도 다뤄보고 이미 출제도 되고 해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지문 쪽으로 가시면요. 이거 뭐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일러드리면 다시 바로 떠오를 거예요. 자, 일단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 기준, 불문법 기준, 헌재 판단, 요 세 가지 어떤 순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국가 기본도, 즉 국가의 어떤 그 기본 지도에다가 그 해상 경계를 점선으로 임의로 부여한 이런 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어떤 뭐 측량 과정이나 실제 조사 과정 없이 그냥 임의로 그냥 그 경계, 그 육지 경계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점선을 부여해 가지고 그랬던 지역 간의 어떤 뭐 지방세 분쟁이나 해상에 관련된 관할 분쟁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냥 뭐 기준으로 썼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헌재가 실측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역사적인 어떤 관계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본도는 불문법상 해상 경계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렇지만은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판례의 전개 순서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관할 행정청이 지방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처분을 내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방행정을 수행을 해왔다면, 그러면 세조하시면 이때는 이제 국가기본도가 국가기본도에 이제 매겨져 있는 해상 경계선이 불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본도 자체는, 그 지도 자체는 불문법이 아닌데 이제는, 그러나 그 이제 그 경계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해당 지방행정청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법적 확신 같은 것들이 매개된다면 이게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지속된 반복적인 행정 관행을 매개로 해서 그 해당 부분만큼은 관습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본도 자체는 불문법이, 즉 관습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온 어떤 관행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관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된다라는 이런 유연한 법리, 요걸 이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판례의 전체 과정이고 모든 논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6번 갑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정당 지위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이건 각 하나 왔는데 아주 간단하죠. 요거는 이제 대제목 그 위에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삼아서 권한쟁의 사무 사건인데, 자, 지금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행안부 소속, 요것도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행안부 장관이 얼마 전에 주로 이제 그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제일 먼저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이니 뭐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과 이제 검찰의 기속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그 지휘권을 분할시키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이원화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박탈하려는 게 이제 검수완박법이고,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때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어떤 이제 이렇게 팽창된 어떤 기능 수행이 좀 통제가 필요하다, 남용될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하다 해가지고 행안부 소속의 뭐 경찰국 같은 걸 도입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치안 그 부서하고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그 정부 그 통제 기능을 하는 그 부서를 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한 내용인데, 자, 이제 소제목을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속 청장, 즉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근거조항을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규칙을. 그랬더니 경찰위원회가 아니 그런 내용들은 우리의 심의상이다. 원래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경찰의 어떤 지휘 운영 과정에 심의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의도 없이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심의권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법에서 부여된 경찰위원회의 어떤 심의권을 이거는 근거 없이 박탈하는 하위 규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을 제기했는데, 우려제가 각하시킨 이유가 권한쟁의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되려면 우리가 헌법독해라는 두 문자 외웠죠. 헌법상 예정된 기관이 됩니다. 근데 국가경찰위원회는 단순한 법률기구고 헌법 어디에도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어떤 명맥을 찾을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이 아닌 단순한 법률기관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 확장 논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만 대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7번. 요게 이제 또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까지 좀 출제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문제된 사건인데, 주로 이제 문제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코시국대입니다. 코시국대. 경기도에 소속된 이제 남양주시가 이제 각종 이제 코로나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경기도 이제 그때 이재명 이제 경기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지원하자. 바로 직접 현금 지원하는 것들은 그 코로나 지원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나 중소기업 그 음식점이나 이런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 같이 이제 그 효율적인 이제 그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는 소신을 그래가지고 무슨 코시국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이다.
우리는 현금 지급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이제 마찰을 빚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각종의 이제 그 기획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뭐 역세권 무슨 뭐 허가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발 사 역세권 개발 사업이 그때 있었고 뭐 청사 이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는데 이때 뭐 비리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한번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좀 돈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또 권한쟁의를 청구했는데 요때 이제 인용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법리를 적용한 결과 일부 감사는 그 요건을 못 갖췄고 일부는 갖췄고 이래서 나온 결론인데 그 결론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법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법리가 적용돼요. 자 보시면 자 적법 요건 판단 오른쪽에 결정 유지 보십시오. 요거는 됐고, 요건 됐고 이제 로마자 2번의 본안 판단 쪽으로 가시는데 자 제목 보세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개시 요건. 자 자치사무. 예전에 우리 선례가 감사원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하고 중앙 정부들의 감사 사례가 있거든요. 요 구조를 먼저 세우고 들어갈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는 그 보장의 폭이 엄청나게 넓죠. 예,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이제 보장 취지에서 위임사무와 다르게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는 함부로 한복적성 감사도 못하고 위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특정됩니다. 자, 근데 우리 감사원법에 가면은 감사원만큼은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 헌재가 합헌결정 내렸죠. 합헌결정 내리면서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포괄적 감사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감사 허용. 그 이유는 감사원의 높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독립기구죠. 거기다가 또 국가행정의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는 것도 그냥 좀 고유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행정의 일부를 이렇게 분할받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행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높은 독립성을 가진 이런 감사원 같은 기구에는 그 한복적성 감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사를 허용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중앙부처들 그냥 일반 중앙행정기관들이 환경부나 뭐 이렇게 중앙부처들이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반대로 제한적인 감사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어요. 제한적 감사설. 그 결과 그 위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항복적성 감사 이런 것들 지금 지방자치행정에 부합하는가 이런 항복적성 감사는 못하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가 이런 감사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위법성이 확인된 분야에 대해서만 사안을 특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법성 확인이 요구되고 그래서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위법성이 실제 이제 확인되어야 된대요. 확인될 것. 플러스 자 감사 대상을 특정할 것. 요 두 가지가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뭐 확인을 위해서나 또는 이제 위법 사실의 발견을 위해서나 뭐 어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돼요. 예방적으로는 안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위법이 확인될 때만 돼요. 그다음에 감사 대상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요 판례에서 또 중요한 요건을 이루기 때문에 요걸 숙지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제한적인 의미고 그런데 지금 요번 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중앙부처나 감사원 사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즉 상급 광역단체가 남양주시 즉 기초단체를 감사하는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는 요 두 가지 이제 선례 법리 중에 요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중앙부처의 자치사무 감사 법리. 요게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법리. 그래서 광역단체 사례하고 중앙부처 사례, 즉 제한적 감사설, 요게 공통된다는 거. 그리고 제한의 의미는 현실적인 확인과 사안의 특정이 요구된다. 요 두 가지. 네,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뭐 본문 안 읽겠습니다. 예상 지문 가셔서 예상 지문을 요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 합당한 내용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138번 요런 것들부터는 추재성이 낮은 거예요. 예, 요것들은 그 검수완박법 이제 그 도입 과정에서 더민주가 또 이제 잔머리를 썼죠. 그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부정하는, 예, 반대하는 이제 국힘도 있었고, 그걸 이제 긍정하는 더민주 측의 진보 진영도 있었는데, 그 이제 진보 진영의 같은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의 어떤 그 법사위 위원이 갑자기 이제 더민주 편을 들지 않고 나는 검수완박법 이거 반대다, 국힘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편을 드니까 이게 수적으로 이제 열세가 된 거예요. 갑자기 더민주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법사위에서 걸리겠는데, 통과 못 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정의당의 의원이 아니라 이제 자당의 의원이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위원직을 이제 막탈시키고 자기 당의 이제 의원을 탈당을 시켜요. 탈당을 시켜가지고 그 제3 그 위원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원래는 이제 실적으로는 자기 당의 그 의원인데 형식적으로 탈당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제3 위원 할당 그 자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차지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그 법사위장이 또 더민주 출신의 의원인데 서로 막 용인을 하면서 이게 가라로 막 만들어 갔어요. 자, 그래서 그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이제 법안이 입법이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고 표류하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이제 뭐냐면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법안의 통과 여부를 확정짓는 이런 이제 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이제 당의 정치 진영의 막 이견들이 팽팽할 때 이때 어떤 집권당하고 나머지 당의 위원수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집권당과 기타의 그 위원수를 동등하게 구성을 해서 동일한 수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견을 조정하는 이제 확정권을 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수를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민주 쪽에서 검수완박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 당의 의원을 탈당을 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만든 다음에 그 무소속에게 배정되는 그 한 자리를 이렇게 끼워차게 만드는데, 그걸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기 당 출신의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 짜고 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권한쟁의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위헌이 나옵니다. 짜고 쳤죠, 그죠? 뻔히 알면서 짜고 쳤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문제 정황 정도만 아시면 그 외 그 구성 법리들이 보면 뭐 국회법의 규정에 뭐 해석 뭐 아주 막 세밀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예상 지문 쪽으로 가서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 있는 내용들, 그 절차 과정에서 뻔히 알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그 짜고 치는 과정들의 이제 위법 판단만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까지는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139번도 요것도 마찬가지 또 이제 그런 내용, 검수완박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인데, 요거는 요거는 요것도 예상 지문 쪽으로 가서요. 두 번째 지문. 자,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 행위로 침해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 즉 법률에 의해서, 즉 국회라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한들은 국회 그 형성권을 갖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그건 형성을 하는 거지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법리들요. 법리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사권 조정 내용 바로 밑에 나오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뭐 누가 가진다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부터 법리가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입법 재량 분야다. 이런 이제 의미들,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영장 신청권 조항까지 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하고는 또 별개죠, 그죠?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영장 신청권을 갖는 집단하고 수사권을 갖는 집단이 똑같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걸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기본적으로 검사로 이제 이렇게 예정을 해놨지만 충분히 입법 형성권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을 갖는 뭐 검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라고 보기는 힘들게, 속성상 당연히 수사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지금 가장 수건 사업이 이제 영장 신청권을 이제 제대로 따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네, 됐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검수완박법에 관련되는 이제 개정 행위가 권한 침해성이 없다. 위에서 다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상 지문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볼 만하고 이게 이제 그 숨어 있는 법리들의 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0번에 가면 뭐 노란봉투법, 결국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돌아왔는데 결국 이제 재의결로 통과 못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기됐는데. 그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회사가 너무 막대한 손해배상, 그 업무를 제때 이제 수행하지 못한 그 피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고지고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안인데 이게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게 또 뭐 법률안을 직회부하고 이런 절차 문제 때문에 또 권한쟁이 이루어졌는데 요거는 국회법에 너무 세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검수완박법 관련된 어떤 내용에서는 뭐 국회법의 어떤 절차 그런 걸만 다룬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예정된 수사권과 뭐 소추권 그리고 수사권과 영장 신청권 이런 것들의 이제 상호 관계 이런 이제 상호 속성을 다루는 이런 실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관련된 어떤 법칙들, 특히 해상경계 분쟁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나오는 뭐 기존의 법칙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요쪽은 제가 이제 본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검토한 내용 위주로만 마무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분석적으로 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내용들까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문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본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최신 판례 지문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3년간의 이제 최신 판례를 보면 의미 있는 판례들이 너무 많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우리 최신 판례집도 지금 이 두께보다 훨씬 더 얇았어요. 뭐 200페이지가 거의 안 되는 170페이지, 뭐 150페이지 이랬고, 근데 요번에 보면 뭐 270페이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페이지 이상이 막 늘어날 정도인데, 그게 제가 이제 뭐 기출지문, 뭐 예상지문을 좀 더 붙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하는 중요 판례들이 워낙 많이 형성됐어요. 최근 3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로서 그 여파로서 뭐 순경 시험이나 이런 경찰 시험에서도 보면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이제 승진 시험에서도 이런 중요 법리 판례들을 뭐 버리고 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출제할 가능성들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80%는 이미 우리가 배운 판례들이에요. 기본소에 담겨져 있고 문제 풀이하면서 다 이제 건드려 보았던 이런 이제 기존 법리니까 단지 이제 감각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고요. 그 외에 좀 새롭게 만들어진 최근 뭐 한 1년간 바로 이제 직전에 한 6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나온 판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랑 같이 본 정도로만 딱 이렇게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제 커버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최신 판례를 한 번 더 최종 정리하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성과, 성취, 여러분이 이제 의도한 대로의 결과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시험일자가 되면은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신 회원분들, 제 제자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기도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라고 마음 편하지 않아요. 끝났다,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합격이든 뭐 발표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시고 이러면 또 연락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다 기다려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합격했다는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많고 하면은 좀 많이 안도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또 뭐 그래 기쁨도 함부로 표출하지 못하고 또 이러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제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까지 이제 고심을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 순간에도 저희가 같이 기원하고 같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투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시험장에서도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내려놓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주변 보지 마세요. 주변에 눈치 잡을 필요 없이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단을 가지고 찍어도 어떤 뭐라고 할까 단호하게 찍으십시오. 그래야만 이제 맞을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항상 이제 찍어야 될 문제들은 있고요. 100점 방지용이기 때문에 우리 40문제 중에 한 서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고민을 해야지만 답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또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은 이미 모든 시험에서 그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의도되고 배정된 이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뭐 그냥 보자마자 툭툭툭툭 풀리는 이런 문제들은 그 상황들은 좀 이상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이렇게 좀 보인다고 해서 너무 이제 낙담하거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최대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이제 해결을 보시면은 결과는 결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상태만 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리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힘을 발휘하시고 시험장 이제 뭐 나오신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